여러분, 저는 사람이 원래 착하게 태어나는가, 아니면 나쁘게 태어나는가, 그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하는 얘기를 예전엔 그냥 교과서 속 딴 세상 얘기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상황이 오면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돈 앞에서는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창원에서 나고 자란 정다래라고 해요. 올해 35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창원 바닥에서 식자재 유통업으로는 꽤 알아주는 회사를 하셨거든요. 그 집 첫째 딸로 태어났으니 뭐 부족한 것 없이 자랐죠. 다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다혈질의 불같은 성격이셔서 집안이 조용한 날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뭘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특히 요리하는 것을요. 그래서 조리학과에 진학했고 졸업하고는 큰맘 먹고 프랑스 요리학교까지 연수를 다녀왔어요. 아버지 회사를 언젠간 물려받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 전에 제 이름 걸고 세상에서 인정 한번 받고 싶었거든요. 연수 마치고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특급 호텔 조리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호텔 주방이라는 데가 얼마나 살벌한 줄 아세요? 완전 남자들 세상이에요. 여자 셰프는 손에 꼽죠. 처음엔 다들 제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손맛 하나는 타고났거든요. 아버지가 식자재를 다루셔서 그런지 저는 재료만 딱 보면 이게 좋은 건지 상한 건지 감이 와요. 그러다 보니 나중엔 주방장님도 저를 인정해 주시고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일에 미쳐 살다 보니 27이 됐어요. 그때쯤 되니까 저도 결혼이라는 걸 슬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소개도 여기저기서 들어왔고요. 첫 번째 남자요. 아이고 집안에 좋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찌나 인색한지 데이트 나가서 커피 한 잔 값도 벌벌 떠는 거예요. 계산할 때마다 그 표정이란 저는 딱 질렸어요. 두 번째 남자는 또 어땠게요? 외모는 진짜 배우 뺨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좀 설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목소리는 얇고 째지는데 어찌나 말이 많은지 제가 한마디를 못 껴들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얘기만. 3번 만나고 도망쳤어요. 그러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됐어요. 대전 사람이었고요. 한식당을 2곳이나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참 말수가 없어요. 무뚝뚝한가 싶다가도 은근히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제가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도 그래, 그래 천천히 해 하면서 다독여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은 완전 정반대.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한테는 쌍둥이 여동생이 둘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홀로 되신 시어머니가 삼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우신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머님이 참 대단하고 안쓰럽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어머님이 어찌나 인자하게 웃으시던지 시누이들도 살갑게 새언니 새언니 하면서 따르고요. 아, 이 집이면 됐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해물찜집을 갔거든요. 제가 사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아주 심해요. 새우 같은 거요.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요. 근데 그날 상에 올라온 찜 국물에 새우가 우러났던 걸 제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얘기하느라 정신없이 한술 떴는데 목이 조여오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있죠.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아주 난리가 났죠. 그 일로 시댁 식구들 전부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새언니는 갑각류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머님이 병원까지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아이고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우리 며느리 큰일 날 뻔했네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제 몸이 어떤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사람들이 아주 똑똑히 기억하게 된 날이었던 거예요. 그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꿈에도 몰랐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랑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불이면 남편은 물이었거든요. 제가 식당 일로 속상해서 씩씩거리면 이 사람이 슬쩍 제가 좋아하는 걸 상에 올려놓고 먹고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채워주면서 6년을 살았어요.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하고 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었죠. 앞에서 제가 시누이들이 참 살갑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이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2, 3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쌍둥이 시누이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슬슬 이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새언니, 새언니 하던 애들이 어느 날부터 저를 올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것도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로요. 올케, 이번 명절엔 뭐 할 거야? 올케는 좋겠다. 돈 잘 버는 남편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요. 제가 나이도 위인데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애들이 편하게 대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자꾸 들으니까 이게 은근히 사람 속을 긁는 거예요. 꼭 저를 아래로 깔고 보는 느낌이랄까요? 한 번은 제가 웃으면서 아가씨들 나 언니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했더니 둘이서 눈짓을 주고받고는 에이 올케가 편하지 뭐 하고 넘겨버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고 동생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희 새언니한테 올케가 뭐냐? 언니라고 불러라 언니. 딱 부러지게 나무라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남편 앞에서만 내 오빠 하고 돌아서면 올케야 이러는걸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참 다정하셨어요. 전화하시면 우리 며느리 밥은 챙겨 먹었냐? 몸은 괜찮냐? 잘들이 챙기시고 그래서 저는 시누이들이 좀 얄미워도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하면서 넘어갔던 거예요. 참 사람 속은 그렇게 모르는 거였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이요. 그날도 남편은 식당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직원들 다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방이며 홀이며 다 점검하고 오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두 곳을 다 그렇게 챙기니까 사실 몸이 남아나질 않았죠. 제가 늘 여보 사람 좀 써. 당신 몸 상해. 잔소리를 해도 괜찮아. 뭐 이 정도야 뭐. 하고 웃기만 했어요. 사실 우리 남편 심장이 좀 안 좋았어요. 시아버님도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일찍 가셨다 하더라고요. 가족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무던하니까 가슴이 좀 답답해도 그냥 체했나 보다 하고 넘기곤 했어요. 병원 가자고 하면 바빠서 언제 가? 이러고요. 제가 그걸 좀 더 세게 끌고 갔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도 한이 돼요.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감이 좀 늦어지나 보다 했죠. 그런데 12시가 다 돼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식당 근처 상가 사장님이었어요. 남편이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고 지금 구급차 불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신없이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고개를 젓는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요. 마감 정리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것 같다고. 이미 손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못 알아들었어요. 바로 어제까지도 저한테 여보, 이번 주말엔 바다나 보러 갈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게 실감이 나겠어요? 저는 그냥 여보, 일어나. 장난치지 마, 여보. 이 말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남편은 37 나이에 저를 두고 그렇게 갔어요. 장례식장을 차렸어요. 저는 넋이 나가서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절하고 인사하고 그러고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 둘째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댁 친척이라는 분들이 모여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수군대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한 나이 지긋한 친척 아주머니가 제 앞을 지나가면서 들으라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며느리 들어오고 저리 갔으니 팔자가 세긴 센가 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남편 잡아먹는 팔자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심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다정하시던 분이 아들 관 앞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새벽에 다들 잠깐 눈 붙이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제 앞에 오시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 네가 뭘 잘못 먹였길래 멀쩡한 애가 죽어. 이 여우 같은 년아.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옆에 쌍둥이 시누이들이 있었거든요. 걔들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듯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엄마가 새언니한테 저러고 있는데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엄마 말이 맞지 뭐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새벽에 남편 영정 사진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나 어떡해. 당신 없이 나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견뎌. 그렇게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장례가 끝났어요. 저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서슬퍼렇던 시누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장례식 때는 그렇게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더니 며칠 지나니까 슬금슬금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옳게 밥은 먹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러면서 반찬도 싸오고 냉장고도 채워주고요. 저는 어리석게도 그래도 얘들이 오빠 죽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었나 보다. 이제라도 나를 챙기려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드나들더니 어느 날 큰 시누이가 커피를 타주면서 슬쩍 운을 떼는 거예요. 옳게, 그런데 있잖아. 오빠 가게 2개,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혼자 하기 힘들잖아. 넘기면 권리금이 꽤 나올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멍했어요. 아니, 남편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게 넘길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작은 시누이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오빠 보험 들어놨을 거 아니야.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대? 아주 대놓고 캐묻는 거예요. 그 눈빛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재고 계산하는 눈빛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고 멀머부렸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표정이 살짝 굳는 거 있죠?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고 며칠 뒤였어요. 제가 잠깐 장을 보러 나갔다 왔는데 집에 시누이 둘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있었냐면요. 남편이 쓰던 서재에서 서류함이랑 통장을 죄에다 꺼내서 뒤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서니까 얘들이 얼마나 놀라던지 손에 남편 사업자 서류를 들고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얘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 물건을 왜 함부로 뒤져? 그랬더니 큰 시누이가 뻔뻔하게 그러는 거예요. 남의 집이라니, 여기 오빠 물건이잖아. 우리도 오빠 핏줄인데 알 권리가 있지. 제가 딱 선을 그었어요. 이 집도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법적으로 제 겁니다. 앞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그렇게 살갑게 드나들던 애들이 그날로 발길을 뚝 끊더라고요. 전화도 안 하고요. 결국 이거였구나.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얘들이 저한테 온 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남긴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온 거였단 걸요. 그러다 문득 남편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작년이었어요. 남편이 위내시경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던 날이요. 큰 건 아니었는데 마취하고 뭐 하니까 남편이 좀 심란했나 봐요. 시술 전에 제 손을 잡고 이러는 거예요. 여보,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식구들 너무 믿지 마. 특히 돈 문제는. 저는 그때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해. 하고 핀잔을 줬거든요. 근데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그냥 내 말 기억해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남편이 가고 나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진작에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어찌나 꼼꼼한 사람인지 우리 부부가 같이 산 상가 건물 그거 공동명의로 딱 해놨고요. 자기가 들어놓은 종신보험이며 상해보험이며 수익자를 전부 저로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요. 마치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당신 이렇게까지 나 혼자 남을 걸 알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야? 그 무뚝뚝한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저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남편이 저한테 남긴 게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생명보험금에다가 상가 건물, 식당 두 곳의 권리금이랑 시설, 그동안 모아둔 예금, 그리고 우리가 살던 아파트까지. 이걸 다 합치니까 얼추 12억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돈이 하나도 안 반가웠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남편이 없는데. 이 돈 다 줄 테니까 우리 남편 하루만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12억이라는 게 어떻게 시댁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들이 등기부 등본까지 떼보고 보험사에 이것저것 물어봤더라고요. 알 권리가 있다고 우기면서요. 그 돈의 실체를 알고 나서부터 시댁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발길 끊었던 것들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것도 이번엔 저희 집이 아니라 제 직장으로요. 제가 그때까지도 호텔 조리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점심 장사 한창 바쁠 때 호텔 로비로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며느리 좀 봐야겠다면서요. 주방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간신히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돈, 그거 원래 우리 아들 돈이잖니. 가족끼리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주 대놓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 앞에서는 저를 며느리라고 돌이 운운하는 거예요.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이건 남편이 저한테 남긴 거예요. 법적으로도 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그냥 안 끝났어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니까 글쎄 저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집 앞까지도요. 그날 저희 집 앞까지 따라온 시어머니가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그 옆에서 다 봤나 봐요. 저는 경황이 없어서 그것도 몰랐거든요. 그날은 너무 지치고 정신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일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 웬 커다란 캐리어가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아주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더니 아주 태연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사니? 며느리 혼자 두면 남들이 흉봐. 내가 이제 너랑 같이 살면서 챙겨줄란다. 캐리어까지 싸들고 와서 아예 눌러앉겠다는 거예요. 어제 비밀번호를 훔쳐본 걸로 문을 따고 들어온 거죠. 저는 기가 막혔지만 뭐 어쩌겠어요.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당장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게 원치 않은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또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반찬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시고 제가 퇴근하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힘들었지 하면서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요. 어제까지 돈 내놓으라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던 분이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싶어서요. 며칠을 그렇게 아부를 하시더니 하루는 부엌에서 뭘 정성스럽게 끓이고 계시는 거예요. 뽀얀 죽 같은 거였어요. 예, 네가 요즘 통 기력이 없어 보여서 내가 특별히 보양죽을 끓였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 하시면서 한 그릇 떠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명색이 특급 호텔 셰프잖아요. 재료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맡거든요. 그 죽에서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비릿하면서도 제가 절대 맡으면 안 되는 그 냄새요. 설마 시어머니가 그럴 리 있겠나 싶으면서도 확인차 아주 조금만 떠봤어요. 입에 넣는 순간
혀끝에 딱 감기는 그 잡맛. 저는 반사적으로 이거 왜 갑각류 향이 나요? 하고 바로 뱉어버렸어요. 새우요, 새우.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새우 국물로 죽을 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뱉으면서 어머님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부엌 입구에 서 있던 시누이 둘의 표정이 확 굳는 거예요. 아,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직감했어요. 이건 어머님 혼자 한 짓이 아니구나. 아, 셋이서 짠 거구나.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미 소량이지만 한 수를 삼킨 뒤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 뱉었어도 그 독한 알레르기가 어디 가나요? 몇 분 지나니까 목이 붓기 시작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제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소량만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겨우 목숨은 건졌어요. 조금만 더 많이 먹었어도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시누이가 의사한테, 그리고 나중에 온 제 친정 식구들한테 뭐라고 진술했게요? 올케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걸 깜빡하고 실수로 그 죽을 먹였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은 몰랐다는 듯이요. 자기 엄마가 그 죽을 끓인 거, 그걸 저한테 먹인 거 싹 다 감추고 제 실수로 몰아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병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겨우 말했더니 어머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오히려 시누이 편을 들면서 얘가 아파서 정신이 없나 보네. 누가 일부러 그랬다고 그래? 우리 딸들이 얼마나 너 걱정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끝까지요. 저는 그 병실 침대에 누워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반쯤 병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올가매려던 거였구나. 제가 몸이 아파서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그 12억을 야금야금 빼먹으려던 속셈이었던 거죠. 이대로 있다간 제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을, 특히 우리 집에 눌러앉은 시어머니를 반드시 내보내야겠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어요. 퇴원하고 며칠 뒤에 제가 아주 태연한 척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저 이제 몸도 좀 괜찮아졌는데 우리 오랜만에 밖에서 맛있는 거 먹어요. 제가 좋은 데 예약해 놓을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며느리가 넘어온 줄 알고요. 약속한 날 어머님이 곱게 차려입고 먼저 식당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 조금 늦게 가겠다고 했죠. 어머님이 나가시자마자 저는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랑 같이 어머님 짐을 싹 다 뺐어요. 그 캐리어랑 어머님이 슬금슬금 가져다 놓은 짐들 전부요. 그러고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싹 바꿔버렸어요. 식당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어머님이 제가 안 오니까 이상한 낌새를 챘겠죠.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정달에 문 열어 이 못된 년아. 시애미를 길바닥에 내쫓아? 하면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문 안에서 조용히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경찰도 불렀죠. 잠시 후에 경비원 아저씨랑 경찰이 왔어요. 저는 그제야 문을 열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분은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고요. 무단으로 침입하셔서 나가시라고 해도 안 나가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 집 등기부등본이랑 서류를 보여줬어요. 결국 어머님은 경찰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끌려나가듯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집을 겨우 되찾았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몸도 마음도 도저히 예전처럼 호텔 주방에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호텔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그 식당 두 곳을 이제 제가 직접 맡아서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 손때가 묻은 가게를 아무한테나 넘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셰프에서 남편 대신 가게를 지키는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시댁 사람들이 이번엔 아주 새로운 수법을 들고 나왔어요. 바로 제가 운영을 이어가던 그 식당을 노린 거예요. 어느 날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손님들이 바글바글한데 식당 앞에 시어머니랑 쌍둥이 시누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글쎄, 가게 앞 길바닥에 나란히 무릎을 딱 꿇는 거 있죠? 그러고는 손님들 다 들으라는 듯이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남편 잡아먹고 시어미까지 길바닥에 내쫓은 돈독 오른 며느리예요. 저는 그때 정말 심장이 철렁했어요. 손님들이 다 수근거리고 밥 먹다 말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였어요. 자기들이 당한 것처럼요.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 저만 진짜 이상한 며느리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해요. 하늘이 저를 도우려고 그랬는지 바로 그 무렵에 제가 아주 결정적인 걸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제 돈에 목을 맬까? 그냥 욕심이라기엔 너무 필사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남편 생전에 알고 지내던 시댁 쪽 지인분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세상에 이 쌍둥이 시누이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주식이니 코인이니 손을 댔다가 다 날리고 카드로 내 사채까지 끌어쓴 게 둘이 합쳐서 12억이 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노후자금까지 홀랑 다 갖다 쓴 상태였고요. 그러니 제 12억이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그 돈이면 자기들 빚 다 갚고도 남으니까요. 저를 올감해서 병자 만들어서 그 돈을 빼먹으려던 이유가 다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조용히 카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시누이들한테는 각자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을 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깐 만나자고요. 그리고 자리에서 제가 알아낸 빚의 전모를 다 보여줬어요. 거래 내역이랑 사채 쓴 기록이랑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 가게 앞에서 난동 부리던 영상까지요. 제가 다 녹화하고 증거를 모아뒀거든요. 두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10억 넘는 빚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안 거니까요. 당장 이혼하자, 각서 써라 난리가 났죠. 결국 그 남편들한테 끌려온 쌍둥이 시누이들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올케라고 반말로 긁어대던 애들이요. 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하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찌나 폭삭 늙으셨는지 제가 다 놀랄 정도였어요. 그 기세등등하던 분이 제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다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애들 빚 갚아준다고 눈이 멀어서 내가 못할 짓을 했다. 다 이 늙은이 욕심이었어. 그 새우죽 얘기까지 다 인정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통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통쾌하더라고요. 그냥 씁쓸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용서한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를 죽음 문턱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참 바보 같죠. 그 10억이 넘는 빚 중에서 절반은 제가 대신 갚아줬어요. 제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그 큰 돈을요. 왜 그랬냐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였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던 엄마고 동생들이잖아요. 남편이 하늘에서 이걸 보고 있다면 자기 식구들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남편 몫으로 치르는 마지막 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갈 곳 없어진 시어머니를 제가 먼저 불렀어요. 어머님, 저랑 같이 지내요. 하고요. 사람들이 다 미쳤냐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 양반한테 완전히 마음을 놓은 건 아니에요.
그날 그 새우죽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 양반도 이제 자식 잃고 딸들한테 배신당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불쌍한 노인네인걸요. 우리 둘이 이제 남편 얘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지내요. 우리 애가 어릴 때 그렇게 순했는데 여보가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게 서로 남편을, 아들을 추억하면서요. 미움도 세월 앞에서는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저는 얼마 뒤에 그 식상들도 좋은 분께 넘겼어요. 그리고 창원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식자재 유통 그 일을 배우고 있어요.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온 거죠.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성악설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태어나느냐, 나쁘게 태어나느냐.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원래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돈이라는 놈이 그 사람 안에 있던 밑바닥을 기어이 끄집어내는 거라고요. 그렇게 인자하던 어머님도 살갑던 시누이들도 그 돈 앞에서 다들 무너졌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우리 남편 생각이 나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우리 식구 너무 믿지 마 하던 그 목소리요. 이 사람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지켜주려고 말없이 다 준비해뒀던 거고요. 여러분, 살면서 돈은 정말 중요해요. 없으면 서럽고요. 근데요, 돈보다 사람이에요. 곁에 있을 때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하나가 그 어떤 12억보다 값진 거예요. 저는 그걸 남편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부디 여러분은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 있을 때 많이 아껴주세요. 그 온기라는 건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